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의 최상층. 유령그룹의 운명이 걸린 회의실 내부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상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강태민 부회장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맞은편의 빈자리를 노려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깔끔하게 넘긴 머리 스타일도 초조함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의 손안에서 만지작거리는 만년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번 M&A 협상은 유령그룹의 사활을 건 도박이었다. 수년간의 방만한 경영과 아버지인 강 회장의 독단적인 투자 실패로 인해 그룹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해외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신생 투자 펀드 에이델 에이떨이 유령의 핵심 계열사인 유령건설에 적대적 인수를 선언했을 때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에이델의 자금력과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유령의 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들었고 주주들을 흔들었으며 언론을 이용해 유령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폭로했다. 태민은 지난 몇 주간 잠을 설치며 방어 전략을 구상했지만 상대는 언제나 한 수 위였다. 오늘 이 마지막 협상 자리만이 유령이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먼저 들어온 것은 중년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태민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부회장님, 에이델의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곧 회의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 말에 태민과 함께 배석한 유령의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에이델의 회장, 그 베일에 쌓인 인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다시 열렸다. 먼저 들어온 것은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태민이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에이델의 실무를 총괄하는 최 실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태민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여자는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단발머리와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는 수많은 전장을 거쳐온 승리자의 여유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하지만 태민을 경악하게 한 것은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아니었다. 바로 그 얼굴 5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버렸던 아내 서유진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천천히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태민에게 머물렀지만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 무심한 시선이 태민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5년 전 임신한 몸으로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던 여리고 가난했던 여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거대한 자본 제국의 여왕이 서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에이델의 대표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유령의 임원들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어떻게 서유진이. 수많은 의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목구멍에서는 어떤 소리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유진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옆에 선 최 실장이 태민을 향해 고개를 까딱이며 말했다. 강태민 부회장님, 저희 회장님께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본론부터 시작하시죠. 그제야 태민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불안하게 갈라졌다. 협상은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태민이 유령건설의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유진은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씩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태민의 논리를 산산조각 냈고
유령이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유령에 대해 태민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민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를 앞둔 죄인에게 죄목을 읊어주는 의식에 가까웠다. 유진은 태민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관망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태민은 어렴풋이 즐거움을 읽었다. 자신을 무참히 짓밟는 이 순간을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다. 강 부회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군요. 유령건설의 부채 비율과 잠재적 부실 채권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제시한 인수 가격은 오히려 후한 편입니다. 유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태민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가 제시한 모든 데이터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결국 태민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유진 대표, 잠시 다른 분들은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과거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진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사적인 감정으로 비즈니스를 처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하는 것이 제 원칙이라서요. 강태민 씨도 그러셨던 것처럼. 마지막 말은 태민의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아팠다. 5년 전 그녀를 내치며 자신이 했던 말과 정확히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치욕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의 자존심, 그의 경력, 그리고 율령그룹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서유진이라는 여자의 손아귀에 있었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아니, 결렬이라는 표현보다는 에이델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죠.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대로 파국을 맞을지는 유령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겠죠. 그럼 이만. 그녀는 태민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고 몸을 돌렸다. 태민은 망연자실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최 실장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엄마 다 끝났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아이는 유진에게 달려가 그녀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유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모습은 방금 전까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태민은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이는 유진을 쏙 빼닮은 듯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다. 특히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그 눈동자와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인매. 태민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유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가려 했다. 그때 충격에서 벗어난 태민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 그의 외침에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고함에 놀라 유진의 뒤로 숨었다. 태민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를 가리켰다. 저 아이는 누구지?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 그의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가 5년 전 쓰레기처럼 버렸던 과거의 씨앗이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유진은 태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이자 오랜 기다림 끝에 복수의 서막을 연 자의 환희였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겨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태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한마디를 아주 나지막하고 명확하게 내뱉었다. 내 아들이에요. 이름은 강민준. 그녀는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자신의 성이 아닌 강씨 성을 붙여 말했다. 강태민, 강민준. 그 이름이 태민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5년 전 버린 아내가 재벌이 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자신을 꼭 닮은 아이가 서 있었다. 태민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모든 것이 캄캄해졌다. 강민준. 그 이름이 강태민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메아리 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눈앞에 보이던 완벽하게 정돈된 세상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과 도시의 야경을 품은 거대한 창문도 이제는 공허한 장식에 불과했다. 그는 진열장에 있던 값비싼 위스키를 꺼내 병째로 들이켰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심장을 태우는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 5년 전, 아니 6년 전에 서유진이 아른거렸다. 유령그룹 후계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벗어 던지고 싶어 찾았던 작은 갤러리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가난한 미대생이었던 유진은 햇살처럼 맑게 웃었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민은 정략 결혼과 권력 암투에 지쳐있던 자신에게 유진이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주었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대저택보다도 따뜻한 둘만의 보금자리였다. 유진의 소박한 된장찌개는 최고급 호텔의 만찬보다 맛있었고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드는 밤은 그 어떤 권력의 성취보다도 달콤했다. 태민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던 날 태민의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쁨과 동시에 밀려오는 것은 아버지 강 회장의 서슬 퍼런 얼굴이었다. 그는 두려웠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사랑을 좀먹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섰다. 아이를 책임지고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기 위해서였다. 강 회장의 반응은 태민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태민아 유령의 후계자가 될 놈이 고작 그런 계집 하나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야 쓰겠나. 내 자리는 저런 근본도 없는 애 옆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가문의 딸 옆자리다. 강 회장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그 아이 정말 내 아이라는 보장은 있나. 설령 그렇다 해도 유령의 핏줄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정리해라. 강 회장은 수표 한 장을 던지듯 내밀었다. 이 돈이면 저 계집과 뱃속의 것까지 처리하기에 충분할 거다. 앞으로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 그 순간 태민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가 제시하는 부와 권력의 유혹 앞에서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나약했다. 그는 유진을 다시 만났다. 그녀가 마련해준 둘만의 오피스텔에서였다. 유진은 그의 표정을 보고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민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우리 헤어지자.
이 아이 난 책임질 수 없어.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넌 내 인생의 오점일 뿐이야. 유진은 눈물을 흘렸지만 매달리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태민이 내민 돈 봉투를 보지도 않고 돌아섰다. 그것이 그가 본 서유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후 태민은 강 회장이 정해준 여자와 약혼했고 유령그룹 부회장 자리에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가끔씩 유진을 떠올렸지만 그것은 그저 철없던 시절의 치기, 어린 사랑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다. 한편 태민에게 버림받은 그날 밤 유진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억지로 음식을 삼켰지만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태민의 아버지가 던져준 돈은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울며 지새운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고. 그녀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출산을 준비했다. 차가운 단칸방에서 홀로 입덧과 싸워야 했고 불러오는 배를 감추며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상호 끝에 아들 민준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유진은 자신을 버렸던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증오심에 몸서리쳤지만 아이의 작은 숨결과 따뜻한 천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유진은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독해져야 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갓난아기를 업고 대리운전을 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 경제뉴스와 주식시장을 공부했다. 그녀는 태민과 그의 아버지가 군림하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성실함과 비범함을 눈여겨본 한 손님이 있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내부 암투에 밀려 한국으로 돌아온 최 실장이었다. 그는 단번에 유진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야망과 천재적인 직관을 읽어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투자금을 쥐어주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렇게 썩을 인재가 아니야. 이걸로 한번 시작해봐.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르지. 그것이 시작이었다. 유진은 최 실장의 도움을 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트를 분석하고 기업 보고서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고 과감했다. 작은 종잣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투자 회사를 차렸다. 민준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그녀는 이미 꽤 많은 자산을 모은 신흥 부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짓밟았던 유령그룹과 강태민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야 했다. 그녀는 회사의 이름을 에이델 에틀이라고 지었다. 고대어로 고귀한이라는 뜻이었다. 가장 비참하게 짓밟혔던 자신이 이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어 복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최 실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곳에서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거치며 에이델을 글로벌 투자펀드로 키워냈다.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고 되살려내며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에이델은 마침내 유령그룹을 위협할 만큼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시 현재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유진은 잠든 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의장에서의 냉혹한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잠결에 뒤척이며 엄마의 품을 파고들었다. 유진은 아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강태민의 충격과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5년간 그녀를 버티게 해준 것은 바로 저 순간을 상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보다 더 강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모성이었다. 엄마, 그 아저씨 왜 화났어? 잠결에 민준이 웅얼거리듯 물었다. 낮에 태민이 소리치는 모습에 놀랐던 모양이다. 유진은 민준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응, 나쁜 아저씨라서 그래. 우리 민준이는 신경 쓸 것 없어. 엄마가 다 지켜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강태민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율령그룹이라는 부패하고 오만한 제국을 완전히 해체하여 그들이 다시는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그녀는 아들 민준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상처 줄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릴 것이다. 유진은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막 잔인하고도 화려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강태민이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괴로워하는 동안 유령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민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협상이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강 회장의 얼굴은 노기로 인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핏발선 눈은 아들을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간신히 정중함을 유지하던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묵직한 재떨이를 태민의 발치에 던졌다. 이 멍청한 놈, 고작 계집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5년 전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버리라고 하지 않았나. 강 회장의 고함이 회장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태민은 움찔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그는 언제나 무력했다. 유령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은 허울뿐인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벌이 돼서 나타나 그것도 우리 그룹의 목줄을 쥐고 흔들어 뱃속에 있던 애까지 데리고 와서 내 뒤통수를 쳐. 강 회장은 혈압이 오르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태민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다 내놈이 씨를 잘못 뿌린 탓이다. 그 천박한 계집에게 홀려서 분수도 모르고 날뛰더니 결국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어. 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유진을 만난 것을 후회했지만 아버지의 일방적인 비난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서유진 그 여자는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제가 만나서 잘 달래고 돈으로 해결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유진을 얕보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돈 그 여자가 지금 돈 몇 푼에 움직일 것 같으냐. 내 놈만큼이나 어리석군. 하지만 좋다. 네가 싸지른 똥이니 네가 치워봐라. 만약 이번 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네 부회장 자리도 위태로울 줄 알아라. 강 회장의 마지막 말은 서늘한 협박이었다. 태민은 굴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알겠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금융중심지에 위치한 에이델 코리아 본사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 월에는 유령그룹의 계열사 주가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서유진은 컨트롤 타워의 중앙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최 실장이 방금 입수한 정보를 보고하고 있었다.
회장님, 예상대로 유령 측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유령건설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언론에 흘린 유령건설의 해외 프로젝트 부실 의혹 기사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지시를 내렸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율령의 핵심 협력업체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특히 유령건설에 독점적으로 철강을 공급하는 대진철강이 타겟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의 장기 계약을 제시하면 그들은 유령을 배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령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겁니다. 직접적인 공격보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군요. 그녀의 전략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단순히 돈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었다. 유령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혈관을 하나씩 막고 신경망을 교란시켜 스스로 고사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최 실장은 유진의 지시에 감탄하며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는 5년 전 갓난아기를 업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날카로운 분석력을 잃지 않았던 유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강했다. 며칠 후 유령그룹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핵심 협력업체는 납품을 거부했다. 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시장에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태민과 그의 팀은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처럼 동분서주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번져나갔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서유진의 차가운 얼굴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어떻게든 서유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사태가 그녀의 사적인 감정 문제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유진이 과거에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 사랑의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분명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오만이자 착각이었다. 약속은 의외로 쉽게 잡혔다. 유진은 태민이 제안한 장소를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곳은 6년 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데이트했던 남산의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태민은 그 장소가 유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후 유진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오늘도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추억이 깃든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처음 와보는 낯선 장소에 온 사람 같았다. 그녀는 태민의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괸 채 그를 바라보았다. 할 말이 뭐죠? 강태민 씨, 바쁜 사람 시간 뺏었으면 용건부터 말하는 게 예의일 텐데요. 태민은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유진아, 아니 소 대표, 미안했어. 5년 전 일 말이야. 그때는 나도 어렸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의 사과는 너무나도 가볍고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하는 신용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위선을 지켜보았다. 태민은 그녀가 자신의 사과에 조금이라도 동요하기를 바라며 말을 이었다. 그는 수표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걸 받아줘. 위자료라고 생각해. 부족하면 더 줄 수도 있어. 이걸로 우리 과거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그만 이 유치한 복수극은 멈춰줘. 너랑 민준이 내가 책임지고 평생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줄게. 그 순간 유진의 입가에서 차가운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책임.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코미디를 본 사람처럼 웃었다.
강태민 씨 당신이 말하는 책임이라는 게 고작 이 돈 몇 푼이었군요. 5년 전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던졌던 돈과 다를 게 뭘까요? 당신들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군요. 여전히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조차 없다는 태도였다. 태민은 당황해서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만, 서유진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냐고.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원하는 거 당신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원하지. 내가 겪었던 절망, 내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야 했던 그 세월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모든 것이니까. 당신의 오만한 자존심, 당신 아버지의 제국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내 발 아래 꿇게 만드는 것. 유령그룹은 그냥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말은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태민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유진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악마, 혹은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여왕이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지고는 레스토랑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추억팔이 장소로 날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홀로 남겨진 태민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유진의 눈빛과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신은 이미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고 있었다. 서유진을 얕봤던 자신의 오만함이 이제 자신과 유령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태민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다. 서유진과의 만남이 처참한 실패로 끝난 후 강태민은 아버지 강 회장에게 불려갔다.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달리 대청마루에 앉은 강 회장의 얼굴은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굳어 있었다. 태민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보고를 몰차 듣고 있던 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태민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결국 그 계집에게 돈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렸다. 강 회장은 분노를 사귀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태민을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빛은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듯 교활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턱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독사 같은 년, 제 어미를 닮아 고집만 세군.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태민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침묵이 폭풍전야와 같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강 회장이 몸을 돌려 태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태민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서유진이라는 연 5년 만에 괴물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녀에게도 분명 약점은 있을 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강 회장의 시선이 허공의 한 점에 꽂혔다. 그래, 그 아이. 내 놈을 꼭 닮았다는 그 사내 아이 말이다. 이름이 강민준이라고 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태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눈빛은 아이를 손자로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적의 목에 들이댈 비수를 보는 눈빛이었다.
태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부성애와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아버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그것은 순식간에 짓눌려 버렸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 아이를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겠다. 어미 품에 있는 한 그 아이는 서유진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겠지만 우리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년의 목을 쥘 쇠사슬이 될 것이다. 강 회장은 태민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접근해라. 장난감을 사주든 맛있는 것을 사주든 환심을 사. 그리고 기회를 봐서 친자 확인 소송을 걸어. 유령의 유일한 손주인데 저런 어미 밑에서 크게 둘 수는 없지 않겠나.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태민은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지시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유령 그룹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즉시 국내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해 서유진과 강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민준이 다니는 최고급 영어 유치원, 매일 오후에 들르는 놀이터 좋아하는 로봇 캐릭터까지 모든 정보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태민은 첫 번째 접근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갤럭시 타이탄, 한정판 로봇을 구했다. 그리고 민준이 매일 유치원 하원 후 유진과 함께 들르는 청담동의 한적한 공원에서 기다렸다. 얼마 후 유진의 차가 공원 입구에 섰고 그녀의 손을 잡고 내리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자신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다. 태민의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인상의 아저씨를 연기하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은 놀이터의 그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유진은 벤치에 앉아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태민은 민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준비한 로봇 상자를 내밀었다. 꼬마야, 이거 갤럭시 타이탄 맞지? 아저씨가 조카 주려고 샀는데 조카가 이미 가지고 있다네. 너 가질래? 민준은 거대한 로봇 상자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의 얼굴에 잠시 갖고 싶다는 욕망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가 주는 건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는 또박또박 말하고는 뒤돌아 유진에게 달려갔다. 엄마, 이상한 아저씨가 로봇 준대.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태민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민준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태민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녀의 온몸에서 살기라고 부를 만한 차가운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강태민 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감히 내 아들에게 접근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태민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오해야. 그냥 아이가 귀여워서 내 아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의 변명은 유진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당신 아들 5년 전에 당신이 버린 아이야.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 역겨우니까. 한 번만 더 내 아들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유령그룹이 아니라 당신 인생을 통째로 지워버릴 줄 알아. 그녀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태민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차갑게 돌아섰다. 태민의 어설픈 접근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실은 즉시 강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강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이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며칠 후 에이델 코리아 본사로 유령그룹 법무팀의 이름으로 된 내용 증명 한 통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서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통보서에는 강민준이 강태민의 친자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며 만약 친자로 확인될 경우 유령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글로벌 투자펀드의 회장이라는 서유진의 직업은 잦은 해외 출장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며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유령께서 양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억지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유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아들을 빼앗아가려는 시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감정이 요동쳤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유령그룹의 막강한 법무팀과 언론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아이를 돌보지 않는 비정한 엄마로 만들고 여론전과 법정 싸움을 통해 민준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가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최 실장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실장님, 제가 틀렸나 봐요. 저들이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를, 제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최 실장은 말없이 그녀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그는 그녀가 겪어온 고통의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장님,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셔야 할 때입니다. 민준 도련님은 회장님이 아니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최 실장의 말에 유진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그래, 이럴 때가 아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인 민준이까지. 유진은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맞아요.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죠. 그녀는 즉시 자신의 개인 변호인단에게 연락했다. 월스트리트와 런던에서 가장 유능하기로 소문난 M&A 전문 변호사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지시했다. 율령그룹과 강 회장 일가의 모든 것을 털어주세요. 탈세, 비자금, 뇌물,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가장 어두운 비밀을 찾아내세요. 법정에서 그들의 양육권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증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안업체에 연락해 민준의 신변 보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평범한 일상을 빼앗는 것 같아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무실 벽에 걸린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유진은 굳게 다짐했다. 기업 사냥꾼, 냉혹한 투자자. 세상이 자신에게 붙인 별명은 아무래도 좋았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이 전쟁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섰다. 자신의 전부를 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강태민과 강 회장이 강민준을 이용해 서유진을 압박하려 한 것은 최악의 패착이었다. 그것은 잠자는 암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았다. 아들을 향한 공격에 유진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비심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그룹을 서서히 압박하며 가지고 놀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유령이라는 썩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에이델의 심장부 워룸이라 불리는 회의실에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키메라를 가동합니다.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워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에이델이 목표 기업을 단기간에 집어삼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공격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전략의 코드네임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이델의 핵심 인력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에이델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해 장외와 장내에서 유령그룹의 지주사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시장에 풀린 모든 주식을 빨아들였다. 유령의 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시장은 유령그룹에 대한 적대적 M&A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과 태민은 비상이 걸렸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분율을 유지해야만 했다. 그들은 그룹의 비상금을 총동원하고 계열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들여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에이델의 자금력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유령이 한 주를 사들이면 에이델은 10주를 사들였다. 그들은 서서히 지분율 싸움에서 밀리고 있었다. 두 번째 공격은 주주들을 향한 여론전이었다. 유진의 팀은 유령그룹의 주요 주주들, 특히 의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과 해외기관 투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들은 강씨 일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수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 그리고 태민의 경영 능력 부재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리고 에이델이 유령을 인수했을 때 얻게 될 장밋빛 미래와 주주 가치 상승을 약속했다. 동시에 에이델의 홍보팀은 언론을 통해 유령그룹의 부정적인 이슈들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강 회장 일가의 초호화 생활, 태민의 낙하산 인사 논란, 그리고 회계 장부상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까지. 유진이 지난 몇 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정보들이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령그룹의 부패한 재벌 왕조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유령그룹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강 회장은 외부의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 도움을 요청하느라 바빴고 방어의 실질적인 책임은 온전히 강태민에게 맡겨졌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전면전을 치러본 경험이 없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그에게 에이델의 총공세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그는 허둥대기 시작했고 연이어 최악의 수를 두었다. 그는 당장의 자금 확보를 위해 그룹의 알짜배기 자산인 강남의 사옥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했다.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자 투자자들은 유령의 유동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 그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에이델의 부도덕한 공격이라며 감정적인 비난만 늘어놓았다. 그의 미숙한 대응은 오히려 시장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되었다. 사무실에서 그는 폭군처럼 변해갔다.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해고를 위협했다. 그의 감정적이고 일관성 없는 지시에 직원들은 우왕좌왕했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한때 그를 따르던 임원들조차 이제는 그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리더로서의 그의 무능함과 그릇의 크기가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유령그룹의 오랜 우군이었던 한국투자은행의 배신이었다. 한국투자은행은 강씨 일가와 수십 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핵심 주주였다. 그러나 그들은 에이델 측이 제시한 M&A 이후의 청사진과 자신들의 이익을 냉정하게 저울질한 끝에 이번 주주총회에서 에이델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의사를 암시했다. 이 소식은 유령그룹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 회장은 태민의 뺨을 후려쳤다. 이 무능한 놈 수십 년 된 동아줄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아버지의 분노와 경멸 앞에서 태민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이 모든 실패가 자신의 탓이 아니라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서유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뒤틀린 분노가 끌어올랐다. 이성을 잃은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비밀리에 사람을 고용해 에이델의 내부 전산망을 해킹하도록 지시했다. M&A 전략을 빼내거나 시스템을 마비시켜 혼란을 주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진이 미리 파놓은 함정이었다. 에이델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은 해커의 침입을 즉시 감지했고 역추적을 통해 배후가 유령그룹의 강태민 부회장이라는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유령그룹의 불법 해킹 시도를 대서특필했다. 기업 사냥꾼에 맞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유령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태민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의 어리석은 한수는 유령에 대한 동정 여론마저 완전히 등 돌리게 만드는 자충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관 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은 셈이었다. 에이델의 워룸. 거대한 스크린에는 뉴스 속보자막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에 출두하는 강태민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자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존재했다. 그때 최 실장이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한국투자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우호 지분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경영진 회의만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전쟁의 끝이 보인다는 의미였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긴 싸움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율령그룹의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에게 거대한 절망을 안겨주었던 오만한 성체. 하지만 이제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성의 심장부를 향해 몰아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성의 왕좌에 앉아 마지막을 선고하는 일뿐이었다. 강태민의 불법 해킹 시도가 만천에 드러나자 유령그룹의 신뢰도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표면적인 대응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십 년간 그룹을 지탱해온 자신의 그림자, 즉 정관계에 뻗어있는 검은 커넥션을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다. 강 회장은 은밀하게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유력 정치인들과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거액의 후원금과 유령의 미래를 약속하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미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유령그룹과 엮이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강 회장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믿었던 사냥개들이 주인을 외면한 것이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강 회장의 얼굴에 초조함이 드리워졌다. 그의 오만한 제국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 균열은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강 회장의 독재적인 경영 아래 억눌려왔던 임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무능한 아들 강태민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반감은 극의 달해 있었다. 서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법무팀은 유령그룹의 재무제표와 과거 사업보고서를 샅샅이 뒤지며 비자금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의 도움이 절실했다. 유진과 최 실장은 유령그룹의 임원 명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들 중 가장 약한 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한 인물이 들어왔다. 바로 윤기석 전무였다. 윤 전무는 30년간 유령에 몸담아온 재무통이었지만 강태민이 부회장이 된 이후로 줄곧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는 강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묵인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오너 일가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는 가장 완벽한 내부 고발자 후보였다. 최 실장이 직접 그를 만나기 위해 움직였다. 접선은 한적한 사찰에서 이루어졌다. 최 실장은 윤 전무에게 돈이나 자리를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율령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 몇 개를 보여주었다. 그 자료에는 윤 전무가 과거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최 실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 전무님, 율령이라는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살아남기 위해 분명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겁니다. 그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최 실장의 말은 윤 전무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강 회장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는 30년간 충성을 바친 자신을 가장 먼저 꼬리 자르듯 내칠 것이 분명했다. 최 실장은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저희를 도우십시오.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를 넘겨주신다면 에이델의 이름으로 전무님의 신변과 법적 면책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가라앉는 배에 남을 것인지 새로운 구명보트에 오를 것인지는 전무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며칠간의 고심 끝에 윤 전무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최 실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강 씨 일가의 추악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건설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장부, 그리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명단까지.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위력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였다. 유진은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율령그룹이라는 제국은 정의와 땀이 아닌 부패와 탐욕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분노와 함께 서늘한 희열이 솟구쳤다. 이제 완벽한 방역의 무기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한편 유진이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동안 태민은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되어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강 회장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성해둔 비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든 위험한 일을 태민에게 떠넘겼다. 그는 태민에게 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사채업자를 만나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태민은 그것이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알았지만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심야의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돈가방을 건넸다. CCTV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거래였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었지만 이미 멈출 수는 없었다. 강 회장의 지시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태민에게 페이퍼 컴퍼니의 서류에 직접 서명하게 하고 자금 세탁을 위한 해외 계좌를 그의 이름으로 개설하도록 했다. 모든 범죄의 흔적이 오직 강태민 한 사람만을 가리키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태민은 아버지가 자신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지시를 따랐다. 바로 그 순간 에이델의 워룸에서는 윤 전무가 넘긴 비자금 장부의 분석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최 실장이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유진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거액의 자금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최 실장이 가리키는 화면을 확대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들의 명의는 모두 달랐지만 최종적으로 돈이 송금되는 해외 법인의 대표 이름은 단 한 사람이었다. 바로 강태민이었다. 유진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 회장이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즉시 검찰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이 사실을 흘렸다. 그녀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검찰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뉴스 속보로 잠에서 깨어났다. 유령그룹 본사와 강 회장의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이다. 동시에 강태민 부회장은 해외 자금 도피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TV 화면에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검찰청으로 호송되는 태민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초췌해진 얼굴로 아버지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절규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버렸다. 유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거짓된 제국의 성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오만했던 왕자의 몰락이었다. 강태민의 구속은 율령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울리는 조종 디아오종 과도 같았다. 아들이 차가운 구치소에 갇히고 검찰의 칼날이 자신의 턱 밑까지 차오르자 강 회장은 생애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수십 년간 돈과 권력으로 쌓아올린 철옹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의 오랜 동지들은 등을 돌렸고 언론은 매일같이 그의 비리를 파헤쳤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늙은 늑대였다. 그의 서재는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닌 스스로를 가둔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역대 선조들의 초상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유진은 그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시스템 자체를 무기로 삼아 그를 공격해왔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시스템을 파괴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야수와 같은 광기가 번뜩였다. 강 회장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다. 태민은 보석으로 잠시 풀려났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서유진을 없애달라고 애원했다. 아버지, 그 여자만 없으면 돼요. 서유진만 사라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아들의 비명은 강 회장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불태워버리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뒤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색에 연락했다. 전직 안기부 출신으로 그림자처럼 살며 그의 손을 피로 물들여온 남자였다. 강 회장은 그에게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명령했다. 서유진을 처리해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그리고 그 아이 민준이는 내게 데려와. 그년의 가장 고통스러운 비명을 듣고 싶으니.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악마의 계약이었다. 유진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강씨 부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할지 그녀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민준의 신변 보호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집과 유치원 주변에는 사설 경호원들이 24시간 배치되었고 모든 동선은 사전에 철저히 점검되었다. 민준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공원을 뛰어다닐 수 없었다. 엄마의 전쟁이 아들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유진의 품에 안겨 물었다. 엄마, 나는 왜 친구들처럼 놀이터에서 마음대로 못 놀아? 저 아저씨들은 왜 맨날 우리 따라다녀?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유진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아들을 굳게 껴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아들, 엄마가 빨리 끝낼게.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우리 민준이 꼭 지켜줄게.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바로 그 약한 부분을 강 회장의 하수인들은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유진이 오랫동안 익명으로 후원해온 한 아동복지재단에 주목했다. 재단에서는 최근 미술심리치료센터를 개관하며 VIP 후원자들을 위한 작은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었다. 유진과 민준의 이름으로 정중한 초청장이 발송되었다. 다수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공개적인 자선 행사였기에 경호팀조차 큰 위협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유진은 깊이 고민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아들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는 결국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경호팀에게 평소보다 2배의 인원을 배치하고 행사장 곳곳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아들을 위해 감수한 계산된 위험이었다. 행사 당일 미술센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는 오랜만에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밝게 웃었다. 유진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경호원들은 그녀와 민준을 중심으로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갑자기 행사장 한쪽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기를 피워 올린 것이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몰려들었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유진과 민준을 보호하며 대피 경로를 확보하려는 순간 혼란을 틈타 재단 직원 복장을 한 남자가 민준에게 접근했다. 민준아, 이쪽은 위험해. 아저씨, 따라와, 엄마가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셔. 남자는 다정한 목소리로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민준은 유진이 항상 하던 말을 떠올렸다.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민준은 겁에 질렸지만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목청껏 소리쳤다. 엄마, 이 아저씨 이상해, 엄마. 아이의 비명은 유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며 미친 듯이 아들에게 달려갔다. 남자는 계획이 틀어지자 당황하여 민준을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그 모습을 본 유진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계산이 사라지고 오직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본능만이 남았다. 최 실장과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남자를 제압하려 하자 궁지에 몰린 남자는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민준의 목에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아이 목숨은 없어. 아이의 목에 닿은 차가운 칼날을 보는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얼어붙지 않았다.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모든 분노가 단 하나의 지점으로 응축되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전시용 대리석 조각상을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괴한의 머리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민주는 충격으로 굳어 있었고 유진은 즉시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쓰러진 괴한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유진은 겁에 질린 아들을 품에 안고 진정시키면서도 차가운 눈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씨 일가는 그녀의 아들의 목숨까지 노렸다. 더 이상의 협상도 자비도 없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 초회 실장이 유진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괴한의 배후를 추적했습니다. 강 회장의 해결사로 알려진 인물과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요. 강 회장과 유령그룹의 숨통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끊어버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아들의 목에 겨눠졌던 차가운 칼날. 그 잔상은 서유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고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분노를 깨웠다. 더 이상은 없었다. 자비도 유예도 계산도 오직 냉혹한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유진은 곧장 에이델의 워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에 분주하던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늘한 살기를 읽었다.
유진은 중앙 스크린 앞에 섰다. 화면에는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수집한 유령그룹의 모든 비리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윤기석 전무가 넘긴 비자금 장부 강태민의 불법 해킹과 자금 세탁 증거, 그리고 방금 전에 확보한 강 회장과 아동 납치 미수범 사이의 연결고리까지. 그것은 유령이라는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최 실장과 홍보 법무팀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공개합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언론과 검찰 양쪽으로 동시에 터뜨리세요.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유령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만들어주세요. 한때 존경받던 기업이 어떻게 한 가족의 탐욕 때문에 괴물이 되었는지를.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에이델의 모든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홍보팀은 국내 모든 주요 언론사와 방송국 온라인 매체에 익명으로 제보 자료를 동시에 전송했다. 자료에는 단순히 비자금 내용만 담겨 있지 않았다. 5년 전 힘없는 여자를 내쫓고 5년 후에는 그녀의 아들까지 해치려 했던 재벌가의 비정한 스토리가 함께 담겨 있었다.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자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같은 시각 법무팀은 모든 증거 자료를 대검찰청 특수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와 내부 고발자의 신병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여론의 압박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스마트폰에서 긴급 속보 알람이 울렸고 TV 채널마다 유령그룹에 대한 뉴스가 톱기사로 보도되었다. 강씨 일가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규모와 정관계 로비리스트, 그리고 5살 아이에 대한 납치 살해 미수 혐의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는 유령그룹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유령그룹 본사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살인미수 재벌 퇴출, 강씨 일가 구속 등의 피켓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유령의 로고가 그려진 현수막이 시민들의 손에 찢겨 불태워졌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예와 신뢰가 단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검찰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특수부 검사들이 유령그룹 본사와 강 회장의 자택을 샅샅이 압수수색했고 비자금 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의 사무실에도 들이닥쳤다. 유령의 비호 아래 온갖 특혜를 누려온 부패한 권력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강씨 일가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던 거대한 거미줄이 통째로 찢겨나가고 있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 유령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매도 주문이 폭주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모든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채권단은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고 협력업체들은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돈과 이익으로 얽혀있던 관계는 위기의 순간이 오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강 회장은 자신의 저택서재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공포도.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왕국이 불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마침내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들어섰다.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강 회장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입어온 가장 좋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스스로 걸어 나왔다.
마지막 남은 왕의 존엄을 지키려는 듯 꼿꼿하게 허리를 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죽은 자의 것처럼 공허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차에 오르던 순간 그의 시선이 잠시 한 곳에 머물렀다. 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낯익은 차 한 대,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자신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는 서유진의 실루엣.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눈맞춤이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패배 선언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밤, 유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잠든 민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바깥 세상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손으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 이제는 어둠에 잠긴 유령그룹의 본사 건물이 보였다. 유진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 따위는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감과 서글픈 평화만이 감돌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가 남았다. 길고 길었던 분노의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과거와의 진정한 작별뿐이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갈 무렵, 서유진은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인 서울구치소의 특별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유령그룹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강씨 일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후였다. 강 회장은 무기징역을, 강태민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굳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지만 이 길고 긴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끝맺고 싶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척해진 모습의 강태민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남자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잘 맞지 않는 수의를 입은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오만함으로 빛나던 눈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투명한 강화유리 너머의 유진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없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왜 왔어? 이제 와서 내 비참한 모습을 비웃으러 온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분노나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패배자의 처절함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분한 시선이 오히려 태민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비웃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 당신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그 오만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 당신이 5년 전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유진의 말에 태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른의 울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서럽고 어린아이 같은 울음이었다. 그는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아버지의 욕심과 내 어리석은 야망 때문에 널 그리고 내 아이를 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그것은 태민이 평생 처음으로 내뱉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간절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우리 아들, 괜찮은 거지. 나 같은 놈을 아빠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보고 싶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진은 그의 눈물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이내 잔잔해졌다.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녀의 마음은 5년의 세월 동안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민준이는 잘 지내요. 당신 같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세상에서 가장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녀의 대답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태민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가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수백 수천 번 되뇌었던 질문이었다. 유진아, 날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걸까?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그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 차가운 골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 갓난아기를 업고 대리운전을 하며 모욕을 견디어야 했던 날들. 아들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 전쟁 같은 주식시장에서 사투를 벌였던 날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호했다. 용서 강태민 씨, 당신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군요. 내 복수는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 시작한 거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회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은 건 율령그룹이 아니야.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갔던 내 인생과 내 아들의 미래를 되찾아온 것뿐이야. 그러니 용서 같은 건 기대하지 마. 그건 당신이 평생을 감옥 안에서 스스로에게 구해야 할 몫이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었다. 아, 그리고 율령그룹은 해체될 겁니다. 에이델에서 인수한 자산들은 유능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져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겠지만 율령이라는 이름과 당신들 강씨 일가의 흔적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유산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태민의 남은 영혼까지 파괴하는 마지막 선고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등을 돌려 면회실을 나섰다. 쿵하고 무거운 철문이 닫혔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 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유진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그녀는 회색빛 건물 밖으로 나와 눈부신 햇살을 마주했다. 탁한 실내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쾌한 공기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말로 모든 것이.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배경 화면에는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를 보자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지 않았던 진짜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그것은 복수를 끝낸 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마침내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지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한 어머니의 미소였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비로소 평화로운 내일이 찾아올 것이었다. 강씨 일가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서울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거대한 스캔들을 금세 잊고 새로운 이야기들로 분주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유령그룹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들이 남긴 상처와 폐허 위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유령그룹은 에이델과 채권단의 주도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YL 파트너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강씨 일가의 족벌 경영 체제는 해체되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경영진이 그 자리를 채웠다. 회사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 아래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오너 일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서유진 그녀 역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에이델 코리아의 대표직을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던 최 실장에게 물려주었다. 최 실장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유진은 에이델 글로벌 펀드의 이사회 의장직만 유지한 채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고 다시 이제는 승리의 전리품을 누릴 시간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일상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과거의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른 아침 그녀는 더 이상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워룸이 아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주방에서 아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오늘 유치원에서 딸기 따러 간다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그것이 아닌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의 목소리였다. 민준은 어느새 훌쩍 자라 7살이 되어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24시간 경호원들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가고 친구들과 뛰어놀았다. 유진은 아들에게서 평범한 일상을 빼앗았던 과거를 보상이라도 하듯 모든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값비싼 명품 옷과 하이힐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운동화를 즐겨 신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유진은 민준과 함께 한적한 시골의 딸기 농장을 찾았다. 민준은 자신의 얼굴보다 더 큰 바구니를 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갛게 익은 딸기를 땄다. 아이의 입가에는 딸기 과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이유는 바로 이 평범하고 소중한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 실장이었다. 그는 간단한 업무 보고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장님 잘 지내시는지요? 목소리가 많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유진은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좋아요. 최 실장님 덕분이죠. 이제야 내가 진짜로 원했던 삶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를 떠올렸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분노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강태민도 강 회장도 이제는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엄마 이것 봐. 내가 이렇게 많이 땄어. 민준은 자랑스럽게 딸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내밀었다. 유진은 몸을 숙여 아들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한데 이제 집에 가서 이 딸기로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 먹을까? 민준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모자의 웃음소리가 봄 햇살 아래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며칠 후 그들은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탁 트인 동해 바다 부드러운 모래사장 위를 두 사람은 맨발로 걸었다. 파도가 밀려와 그들의 발자국을 부드럽게 지워주었다. 마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씻어주는 것만 같았다. 민주는 신나게 연을 날렸고 유진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이 영혼처럼 박제되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붉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유진과 민주는 나란히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민준이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엄마, 우리 내일은 어디 갈 거야? 아이의 눈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유진은 드넓은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글쎄, 어디든 갈 수 있어. 우리 민준이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제 온 세상이 우리 거니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모래사장을 걷기 시작했다. 석양을 등지고 나아가는 엄마와 아들의 작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들의 등 뒤로 어두웠던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의 앞에는 오직 희망으로 가득 찬 눈부신 내일만이 펼쳐져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진짜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